안녕하세요. 사랑방 야담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영상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야담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숙종 무렵 경기도 어느 마을에 김씨 성을 가진 농부가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옥녀라는 딸이 하나 있었지요. 3년 전 흉년이 들면서 빚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은 어느새 200냥이 되었지요. 농사로는 평생을 걸어도 갚을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빚쟁이의 독촉이 심해질 무렵 마을 중매쟁이 박 노파가 찾아왔습니다. 김서방, 좋은 혼처가 있소이다. 기와집에 논밭도 넉넉한 양반 집안이지요. 김씨는 의아했습니다. 그런 집안에서 왜 가난한 농부의 딸을 며느리로 드리겠습니까? 다만 조건이 하나 있소이다. 그 집 도련님이 40이 넘도록 장가를 못 갔소. 성질이 모나고 말수가 없어 아무도 시집을 안 가려 하더이다. 박 노파는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혼수는 바라지도 않고 대신 거금을 준다 하였습니다. 바로 그 액수였습니다. 빚을 모두 갚을 수 있는 돈이었지요. 그러나 그것은 곧 딸을 판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새벽녘에 김씨는 옥녀를 불렀습니다. 옥녀야, 너 하나로 집안을 살릴 수 있다. 옥녀는 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을 보았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지요.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사흘 뒤 박 노파가 삼배 보자기에 싼 은자르를 내놓았습니다. 김씨는 그것을 받았지요. 무거웠습니다. 딸의 무게만큼이나 무거웠습니다. 보름날 아침 낡은 가마 하나가 마을 어귀에 섰습니다. 가마꾼은 둘뿐이었고 혼례 행렬이라 할 만한 것은 없었지요. 가마 안에서 옥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시집을 가는 것일까? 아니면 팔려가는 것일까? 해가 중천에 떴을 때쯤 저 멀리 기와집이 보였습니다. 대문이 열렸지요. 그 순간부터 옥녀의 삶은 값으로 매겨진 것이 되었습니다. 숫자 하나가 그녀의 이름 앞에 붙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옥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저 대문 안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이지요. 옥녀는 어려서부터 남들과 조금 달랐습니다. 말을 배우는 것이 또래보다 늦었고 물음에 대답하는 것도 느렸지요. 마을 아이들은 옥녀를 보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바보 옥녀다. 말 못 알아듣는 바보. 학질이 돌던 해 무당이 옥녀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저 아이 전생에 빚이 많아 이승에서 정신이 온전치 못하구나. 그날 이후 옥녀는 완전히 바보가 되었습니다. 그 이름이 그녀를 따라다녔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옥녀는 숫자만큼은 정확했습니다. 어머니, 엿값이 10푼 모자랍니다. 어머니, 무값을 2푼 더 받으셨습니다. 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계산이 틀린 적이 없었지요. 저 아이가 숫자만 센다니 귀신 씨인 것이 아니겠소? 마을 사람들은 그리 수군거렸습니다. 결국 옥녀는 숫자 세는 것도 남들 앞에서는 하지 않게 되었지요. 그저 시키는 대로 하고 웃고 가만히 있는 것이 편했습니다. 그렇게 바보 옥녀라는 이름은 그녀의 운명이 되었습니다. 혼담이 올 리 없었고 시집갈 곳도 없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바보 옥녀가 그나마 시집이나 가게 됐구만. 옥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보는 말이 없는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 깊은 곳에는 무언가 다른 빛이 숨어 있었지요. 혼례를 나흘 앞두고 박 노파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보자기가 풀리자 은이 쏟아졌지요. 약속한 돈이 옵니다. 김씨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은빛이 햇살에 반짝였지요. 평생 본 적 없는 거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딸의 값이었지요. 서방님 받으셔야지요.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씨는 결국 그것을 받았습니다.
손에 쥐는 순간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튿날 김 씨는 빚쟁이를 찾아갔습니다. 빚쟁이는 비웃었지요. 딸 팔아서 빚 갚는구만. 그것도 바보 딸을. 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혼례일이 다가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지요. 돈 주고 사는 거지, 뭐. 혼인이 아니라 거래지. 옥녀는 그 말들을 다 들었습니다. 모든 말이 가슴에 박혔지요. 혼례 전날 밤 어머니가 옥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곳에 가서도 바보인 척해라. 그게 내가 살아남는 길이다. 어머니는 울었습니다. 옥녀도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옥녀가 작게 중얼거렸지요. 어머니, 저는 정말 바보일까요? 어머니는 깜짝 놀라 옥녀를 보았습니다. 옥녀의 눈빛이 순간 또렷했지요. 그러나 곧 다시 멍해졌습니다. 옥녀야. 호호, 별 말씀을요. 저는 바보인걸요. 어머니는 착각인가 싶어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름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가마가 출발했습니다. 나는 팔렸다. 옥녀는 가슴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혼인이 아니라 거래였고 사랑이 아니라 값이었지요. 그날부터 옥녀의 이름 앞에는 숫자가 붙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옥녀의 눈 깊은 곳에는 무언가가 숨어 있었지요. 가마가 기와집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시어미로 보이는 노파가 옥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마치 장터에서 물건을 살피듯 했지요. 그럭저럭 생기긴 했구나. 일은 할 수 있겠느냐? 시어미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 바보든 아니든 상관없다. 어차피 거금 주고 산 며느리니까 값은 했으면 된다. 그 말에 옥녀의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대놓고 말했지요. 샀다고 말입니다. 뒤채로 안내받았습니다. 방은 좁고 어두웠지요. 벽에는 금이 가 있었고 문풍지는 찢어져 있었습니다. 며느리, 밖에서 시어미가 불렀습니다. 설거지 그릇이 쌓여 있다. 당장 치워라. 그날부터 옥녀의 하루는 새벽부터 밤까지 일로 가득했습니다. 쉴 틈이 없었지요. 그런데 옥녀는 일을 하면서 이상한 것을 했습니다. 쌀독을 지나칠 때마다 잠깐 들여다보았지요. 광을 청소하며 곡식 자루를 세웠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말이지요. 쌀 15말, 보리 10말, 콩 5말. 머릿속으로 계산이 끝났습니다. 밤이 깊어서야 뒤채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안에 있었지요. 말없이 있다가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너는 그 돈이다. 그것만 기억해라. 남편은 그 말만 남기고 돌아 누웠습니다. 옥녀는 바보처럼 멍하니 천장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지요. 나는 그 돈. 나는 그 돈.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시어미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며느리, 일어나서 밥을 지어라. 그렇게 시집 첫 열흘이 지나갔습니다. 옥녀는 이제 알았습니다. 나는 며느리가 아니로구나. 거금 주고 산 하인이로구나. 그러나 아직 옥녀는 몰랐습니다.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였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리고 옥녀 자신도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 안에 무엇이 깨어나고 있는지를 말이지요. 보름이 지나자 옥녀는 집안의 모든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문지방에 발이 걸려 비틀거렸습니다. 국그릇이 기울었지요. 이 못난 것, 시어미가 부채로 옥녀의 뺨을 쳤습니다. 거금 들여서 데려왔더니 일도 제대로 못하는구나. 뺨이 따가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옥녀는 그 순간을 기억했지요. 첫 번째, 혼인하고 보름 되던 날, 국그릇, 머릿속에 새겨졌습니다. 며칠 뒤에는 빨래를 하다가
실수를 했습니다. 어리석은 것이 빨래를 하니까 옷을 망쳐놓는구나. 시어미는 옥녀의 뺨을 또 때렸습니다. 두 번째, 보름하고 사흘, 빨래. 옥녀는 또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옥녀가 실수하지 않아도 맞을 때가 있었지요. 너 왜 웃고 있느냐? 저는 웃지 않았사옵니다. 거짓말 마라. 방금 웃었다. 다섯 번째, 이유 없음. 옥녀는 그것도 기억했습니다. 며칠 뒤에는 울다가 맞았습니다. 손이 아프면 우느냐? 이 약한 것이. 일곱 번째, 울어서. 그날도 기억했습니다. 옥녀는 깨달았지요. 웃어도 맞고 울어도 맞는다는 것을 말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 며느리 맨날 맞는다 하더이다. 거금 주고 샀으니 본전 뽑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겠소? 옥녀는 그 말들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억했지요. 그렇게 석 달이 지났습니다. 옥녀의 얼굴에는 늘 멍이 있었고 몸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웃어도 맞고 울어도 맞는다면 차라리 웃는 편이 나았습니다. 그래야 바보처럼 보였으니까요. 어느 날 밤 옥녀는 뒤채에서 조용히 손가락을 꼽았습니다. 27번. 시어미. 발로 찬 것 9번. 모두 정확히 세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옥녀의 눈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계획이었을까요? 아직 옥녀 자신도 몰랐습니다. 시어미 박 씨는 며느리를 볼 때마다 눈을 흘겼습니다. 이 비단적삼이 어디 갔느냐? 저는 모르옵니다. 시어미는 옥녀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한참 후에 장롱 뒤에서 적삼이 나왔지요. 그래도 내 잘못이다. 내가 제대로 정리를 안 했으니까. 시어미는 늘 트집을 잡았습니다. 밥이 되면 설익었다 했고 물으면 너무 익었다 했지요. 어느 날 옥녀는 깨달았습니다. 시어미가 자신을 미워하는 이유를 말이지요. 우물가에서 안악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리석은 며느리를 들이다니. 체면이 말이 아니지 않소? 옥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시어미는 자신이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바보 며느리를 샀다는 것이 창피했던 것이지요. 며느리. 시어미는 하루에도 수십 번 옥녀를 불렀습니다. 괴롭히려고 부르는 것이었지요. 물 떠와라. 예, 어머님. 아니다, 필요 없다. 예. 그런데 왜 안 떠오느냐? 마을 안악들 앞에서는 더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어리석어서 말이옵니다. 뭘 시켜도 제대로 하는 게 없답니다. 시어미는 그저 자신의 분풀이 대상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밤 시어미가 옥녀를 불렀습니다. 내 발 주물러라. 한참을 주무르는데 시어미가 발로 옥녀의 손을 걷어찼지요. 너무 세게 주무른다. 옥녀의 손이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집안에서 옥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거금에 산 물건일 뿐이었지요. 그러나 옥녀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남편 이씨는 42살이었습니다. 옥녀보다 24살이나 많았지요. 그는 말이 없었습니다. 옥녀가 말을 걸어도 대답이 없었지요. 진지 드시겠사옵니까? 남편은 고개도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벽만 바라보고 앉아 있었지요. 마을 잔치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어 놀려댔지요. 이서방, 거금 주고 장가들었다지. 비쌌겠구만. 옥녀는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그때 옥녀는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감싸지도 않았지요. 그저 모른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치 옥녀를 모르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옥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남편분의 아내가 아니옵니까?
남편은 한참을 걷다가 말했습니다. 너는 그 돈이다. 또 그 말이었습니다. 옥녀는 깨달았지요. 남편에게 자신은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시어미와 남편이 대청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아, 며느리가 아이를 가져야 할 텐데. 아들아, 대답을 해라. 실소. 남편은 또 입을 다물었습니다. 며칠 뒤 옥녀가 다쳐서 절뚝거리며 걸었습니다. 남편은 그것을 보고도 아무 말이 없었지요. 옥녀는 그날 밤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의 아내가 아니로구나. 남편의 침묵은 구박보다 더 아팠습니다. 같은 방에 있어도 남편에게 옥녀는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옥녀는 모든 것을 견뎌냈습니다. 바보인 척하며 말이지요. 혼인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시어미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지요. 며느리, 넌 아직도 아이 기미가 없구나. 시어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리석은 것이 아이나 제대로 낳을 수 있겠느냐. 사실 남편은 옥녀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아이가 생길 리 없었지요. 그날부터 시어미는 옥녀를 더 구박했습니다. 아이를 못 낳으면 내 쓸모가 뭐냐? 거금이 아깝구나. 어느 날 밤 시어미가 약을 가져왔습니다. 이거 먹어라. 아이 낳는데 좋은 약이다. 쓰디 쓴 약이었습니다. 매일 밤 그 약을 먹어야 했지요. 시어미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어느 날 시어미가 무당을 불렀습니다. 이 며느리 좀 봐주시구려. 무당은 옥녀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여인 몸에 한기가 많사옵니다. 굿을 해야 하옵니다. 시어미는 큰 굿을 버렸습니다. 옥녀는 그 앞에서 절을 해야 했지요. 나는 아이 낳는 기계로구나. 굿이 끝난 뒤에도 아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 못 쓸 것, 거금이 아깝다. 석 달이 더 지났습니다. 여전히 아이는 없었지요. 시어미가 남편을 불렀습니다. 아들아, 며느리가 아이를 못 낳으면 어찌하려고. 옥녀는 밤마다 손을 모았습니다. 무엇을 비는지도 몰랐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면 나는 쫓겨날 것인가. 그날 밤 옥녀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매달렸습니다. 저를 좀 봐주시옵소서. 남편은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제발 아이를 갖게 해주시옵소서. 남편은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너는 그 돈이다. 그것만 기억해라. 옥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지요. 그러나 다음 날 아침 옥녀의 눈빛에는 다른 것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옥녀에게는 사람들이 모르는 재주가 하나 있었습니다. 숫자에 유난히 강했지요. 어느 날 시어미가 말했습니다. 쌀독에 쌀이 얼마나 남았는지 보고 와라. 옥녀는 광으로 갔습니다. 쌀독을 잠깐 보기만 했는데 속으로 계산이 끝났지요. 한 말 반쯤 남았도다. 광에는 다른 것들도 많았습니다. 옥녀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살폈지요. 보리쌀 2말, 팥 서대, 콩 1말. 눈으로 보기만 해도 양이 정확히 계산되었습니다. 시집 온 뒤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옥녀는 조용히 집안의 살림을 살폈지요. 쌀독의 쌀이 줄어드는 속도, 된장이 닳는 양까지 모두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지난달보다 쌀이 2대 더 줄었도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보는 그런 것을 모르는 법이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미가 장부를 꺼내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느리, 이번 달 쌀값이 얼마나 나갔는지 세어보아라. 옥녀는 장부를 받아들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는 척하다가 말했지요. 20, 아니 22냥이옵니다. 뭐, 내가 어찌 알았느냐? 손가락으로 세었사옵니다. 시어미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 맞네. 어리석은 것 치고는 숫자는 아는구나.
그날부터 시어미는 가끔 옥녀에게 장부를 세라고 시켰습니다. 어느 날 옥녀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광에 있던 쌀이 장부보다 적었지요. 분명 단말이 있어야 하는데 넉말밖에 없도다. 며칠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곡식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지요. 누군가 빼돌리고 있도다. 옥녀는 알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또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시어미가 돈주머니를 세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지요. 이상하네. 분명 열량이 있어야 하는데 돈주머니에는 9냥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옥녀는 우연히 광 뒤편을 지나가다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시아버지가 쌀자루를 들고 나오는 것이 보였지요.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말입니다. 옥녀는 얼른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지켜봤지요. 시아버지는 쌀자루를 어디론가 가져갔습니다. 다시 돌아올 때는 빈손이었지요. 시아버지가 쌀을 빼돌리고 있구나. 옥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러나 곧 바보처럼 멍한 표정이 되었지요. 며칠 뒤에는 시어미가 동계를 열어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몰래 돈 몇 냥을 꺼내 치맛자락에 숨기더니 방으로 갔지요. 시어미도 돈을 빼돌리는구나. 밤이 되어 뒤채로 돌아왔습니다. 옥녀는 머릿속으로 그동안 본 것들을 정리했지요. 사라진 쌀 1말, 줄어든 간장 2대, 없어진 돈 1냥, 그리고 시아버지와 시어미의 비밀까지 모두 머릿속에 정확히 기록되었습니다. 둘 다 빼돌리고 있도다. 그것을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 하는구나. 옥녀는 그것이 누구인지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요. 옥녀는 그렇게 조용히 모든 것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말이지요. 그날 밤 옥녀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보의 웃음이 아니라 다른 웃음이었지요. 그 기억들은 언젠가 무기가 될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바보는 기억력이 나쁘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 어제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느냐? 잘 모르겠사옵니다, 어머님. 옥녀는 일부러 기억 못하는 척했습니다. 시어미는 혀를 찼지요. 역시 어리석구나. 사실 옥녀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미가 옥녀를 처음 때린 날은 혼인하고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은 빨래를 덜 널었다고 맞았지요. 옥녀는 그 모든 날짜를 기억했습니다. 맞은 횟수도 정확히 알고 있었지요. 시어미에게 맞은 것이 27번, 발로 찬 것이 9번이로다. 사라진 물건들도 모두 기억했습니다. 이번 달에만 쌀 3말, 보리 1말, 콩 5대가 사라졌도다. 옥녀는 그것들을 장부와 비교했습니다. 장부에는 멀쩡히 있다고 적혀 있었지요. 며칠 뒤 시어미가 쌀독을 열어보고는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쌀이 1말이나 모자라. 저는 모르옵니다. 내가 잘못 센 것이 아니냐? 시어미는 옥녀를 때렸습니다. 31번째였지요. 옥녀는 그날도 기억했습니다. 쌀이 사라진 날짜, 맞은 횟수, 시어미가 한 말까지 모두 머릿속에 새겨졌지요. 밤이 되어 옥녀는 뒤채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미가 조금씩 빼돌리고 있도다. 그것을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구나. 옥녀는 범인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았지요. 며칠이 지나자 또 무언가 사라졌습니다. 시어미의 돈주머니에서 단량이 없어졌지요. 며느리, 내가 이 돈 가져갔지. 아니옵니다, 어머님. 옥녀는 또 맞았습니다. 38번째였지요. 그런데 그날 밤 옥녀는 이상한 일을 했습니다. 부엌에서 쓰다 남은 종이 한 조각을 몰래 가져왔지요. 수치로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3월 초하루, 쌀 1말 사라짐. 시아버지,
3월 보름. 돈 2냥 사라짐. 시어미. 4월 초닷새 날. 볼이 다 돼. 시아버지. 하나하나 날짜와 물건, 그리고 누가 가져갔는지 적었습니다. 머릿속에 있던 모든 것을 종이 위로 옮겼지요. 그날 밤 옥녀는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사라진 물건들의 목록, 날짜, 양까지 머릿속에 정확히 있었지요. 쌀자루 6개, 보리 3말, 콩 1말, 팥 5대, 된장 서대, 간장 5대, 돈 12냥. 이렇게 많이 사라졌는데 아무도 모르고 있도다. 아니, 모른 척하고 있도다. 옥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보는 그런 것을 모르는 법이었지요. 종이를 다 적고 나서 옥녀는 그것을 1000조각으로 싸서 바닥 틈새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보았지요. 달이 떠 있었습니다. 옥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언젠가는 사람들은 옥녀가 아무것도 기억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옥녀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지요. 하나도 빠짐없이 말입니다. 그 기억은 칼날처럼 날카로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옥녀는 증거까지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보가 아니라는 증거를 말이지요. 어느 날 시어미가 옥녀를 불렀습니다. 며느리, 장에 가서 무 사오너라. 옥녀는 바구니를 들고 장터로 갔습니다. 혼자 나가는 것은 처음이었지요. 물을 사고 돈을 내는데 옆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여자 좀 보구려. 바보 옥녀 아니던가. 옥녀는 모른 척하고 물을 받았습니다. 저 집안 빚이 또 쌓였다 하더이다. 옥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거금을 받았는데 말이오? 갚긴 뭘 갚았소? 한 푼도 안 갚았다 하더이다. 옥녀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돈은 친정 빚을 갚는 돈이었지요. 그럼 그 돈은 어디 갔소? 집안 살림은 그대로인데 돈만 없어졌다지 뭐요. 옥녀는 바구니를 들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장터를 돌아 친정 마을 쪽으로 갔습니다. 멀리서 친정집이 보였지요. 집 앞까지 갔다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안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여보, 이번 달 이자도 못 갚겠소. 옥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서방님, 그때 그 돈 어디다 쓰셨나이까? 빚쟁이한테 100냥 주고 나머지는 밭 사는 데 썼소. 밭이라니요? 그럼 빚은요? 조금만 갚으면 되는 줄 알았소. 옥녀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버지는 빚을 다 갚지 않았습니다. 절반만 갚고 나머지는 밭을 샀지요. 나는 빚 때문에 팔린 것이 아니었도다. 비틀거리며 장터로 돌아왔습니다. 한 구석에 주저앉았지요. 아버지는 나를 팔아서 밭을 샀도다. 빚 때문이 아니라 욕심 때문에. 옥녀는 그날 처음으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시댁에 돌아오니 시어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느냐? 시어미는 물을 받아들고 흠을 찾았지요. 이게 뭐냐? 너무 작지 않으냐? 옥녀는 또 뺨을 맞았습니다. 42번째였지요. 그날 밤 옥녀는 뒤채에 누워 천장을 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요. 나는 빚도 아니었도다. 그냥 욕심 때문에 팔렸도다. 아버지에 대한 미련이 끊어졌습니다. 친정은 이제 옥녀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지요. 옥녀는 그날 밤 처음으로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바보 같은 눈빛이 아니라 뭔가 다른 빛이 들어왔지요. 그러나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밤은 어두웠고 옥녀는 혼자였으니까요. 그날부터 옥녀의 마음속에는 무언가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옥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뭔가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바보 같은 웃음 뒤에 다른 무언가가 숨어 있었지요.
며느리 광에 가서 쌀 한 말 가져오너라. 옥녀는 광으로 갔습니다. 쌀을 푸는데 일부러 손을 흔들었지요. 쌀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아이고. 옥녀는 당황한 척하며 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2대쯤 바닥 틈새로 흘려보냈지요. 며느리, 무슨 소리냐? 시어미가 달려왔습니다. 죄송하옵니다, 어머님. 제가 실수했사옵니다. 이 못난 것, 쌀이 얼마나 귀한데. 시어미는 옥녀를 때렸습니다. 옥녀는 맞았지요. 그러나 속으로는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 쌀이 2대 모자라겠구나. 누가 가져갔는지 모를 것이로다. 며칠 뒤 옥녀는 또 실수를 했습니다. 장부를 쓰다가 일부러 숫자를 틀리게 적었지요. 쌀 단말이라고 적어야 하는데 연말이라고 적었습니다. 며느리, 장부 다 썼느냐? 예, 어머님. 시어미는 장부를 대충 훑어봤습니다. 숫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지요. 그래, 수고했다. 옥녀는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떠올랐지요. 이제 장부와 실제가 맞지 않을 것이로다. 보름쯤 지나자 시어미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장부에는 쌀이 10말인데 실제로는 8말밖에 없지 않으냐? 저는 모르옵니다, 어머님. 내가 장부를 썼지 않느냐? 제가 잘못 센 것 같사옵니다. 옥녀는 바보처럼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역시 어리석은 것은 어리석구나. 장부도 제대로 못 쓰고. 시어미는 화가 났지만 바보에게 장부를 맡긴 자신도 잘못이었지요. 옥녀는 그날도 맞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지 않았지요. 조금씩 틀어지고 있도다. 아무도 모르게. 며칠 뒤 옥녀는 또 다른 실수를 했습니다. 된장독 뚜껑을 열어놓았지요. 며느리, 된장독 뚜껑을 왜 열어놨느냐? 아, 깜빡했사옵니다. 이 못난 것, 파리가 다 꼬이지 않느냐? 옥녀는 또 맞았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계산하고 있었지요. 된장에 파리가 꼬였으니 버려야 할 것이로다. 옥녀의 실수는 계속되었습니다. 빨래를 하다가 옷을 찢고 청소를 하다가 항아리를 깨뜨렸지요. 시어미는 옥녀가 원래 바보라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지요. 그러나 옥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지요. 한 달쯤 지나자 집안이 조금씩 어수선해졌습니다. 장부는 맞지 않고 살림은 줄어들었지요. 시어미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살림이 왜 이렇게 줄어드는 것이냐? 옥녀의 눈에는 다른 빛이 들어 있었지요. 바보는 거짓말을 할 줄 모른다고들 했습니다. 그러나 옥녀는 이제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조금씩 아무도 모르게 말이지요. 그물은 조금씩 조여들고 있었습니다. 2달쯤 지나자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시어미와 시아버지가 자주 다투었지요. 여보, 이번 달 쌀값이 왜 이렇게 많이 나갔소? 나도 모르겠소. 장부를 봐도 이상하오. 옥녀는 부엌에서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지요. 며칠 뒤 시어미가 동계를 열어보고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돈이 없어졌소. 분명 20냥이 있었는데.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당신이 잘못 센 것이 아니오? 아니옵니다. 분명히 20냥이었소. 그럼 누가 가져갔단 말이오? 2 사람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의심의 눈빛이었지요. 당신이 몰래 쓴 것이 아니오? 뭐라고? 내가 왜 몰래 쓰겠소? 부부는 처음으로 크게 다퉜습니다. 옥녀는 마루를 닦는 척하며 그 모습을 지켜봤지요. 서로 의심하기 시작했구나. 며칠 뒤에는 또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광에 있던 보리 2마리 사라진 것입니다. 여보,
보리가 없소? 시어미가 옥녀를 불렀습니다. 며느리, 내가 보리 가져갔느냐? 아니옵니다, 어머님. 저는 안 가져갔사옵니다. 시어미는 남편을 의심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의심했지요. 어느 날 저녁 시아버지가 술을 마시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에 도둑이 있어. 온 가족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시어미는 시아버지를, 시아버지는 시어미를 의심했지요. 혹시 며느리가 아니겠소? 시어미가 옥녀를 돌아봤습니다. 옥녀는 바보처럼 멍하니 서 있었지요. 아니요. 어리석은 것이 뭘 알겠소. 옥녀는 의심받지 않았습니다. 바보는 그런 짓을 할 머리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한 달이 더 지나자 집안은 더욱 어지러워졌습니다. 시어미와 시아버지는 매일 다퉜습니다. 당신이 돈을 몰래 쓰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옥녀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집안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지요. 어느 날 시어미가 옥녀의 방을 뒤졌습니다. 며느리, 내 방 좀 보자. 방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옥녀의 낡은 옷까지 몇 벌뿐이었지요. 역시 아무것도 없구나. 옥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으니까요. 그저 실수만 했을 뿐이었지요. 그날 밤 옥녀는 뒷채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조금씩 무너지고 있도다. 서로를 의심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있도다. 옥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보처럼 실수만 했을 뿐이지요. 이제 시작일 뿐이로다. 옥녀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차가운 달빛이 옥녀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바보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사람의 얼굴이었지요. 복수는 이제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봄이 되어 옥녀는 시집 온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장터에서 장을 보던 시어미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여보, 옥녀 아버지가 아프다 하더이다. 옥녀는 가슴이 서늘해졌지요. 너 친정에 다녀와야겠다. 시어미가 옥녀를 보낸 것은 혹시 친정에서 돈을 얻어올 수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옥녀는 빈손으로 친정길에 올랐습니다. 1년 만이었지요. 친정집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옥녀야. 어머니는 옥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러다가 옥녀의 몸을 살폈지요. 이게 무슨 멍이냐? 맞았구나. 괜찮사옵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울었습니다. 옥녀는 눈물이 나지 않았지요. 옥녀는 방으로 갔습니다. 아버지는 누워서 기침을 하고 있었지요. 옥녀, 왔구나. 아버지는 옥녀를 보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옥녀야. 옥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옥녀야, 사실은 그때 받은 돈으로 빚을 다 갚지 못했다. 알고 있사옵니다. 뭐? 장터에서 들었사옵니다. 아버지가 절반만 갚고 밭을 샀다 하더이다. 아버지는 시선을 떨구었습니다. 미안하다. 아비가 욕심을 부렸다. 그래서 빚이 또 쌓였사옵니까? 그렇다. 이자가 불어서 이제 100냥이 넘는다. 옥녀는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비웃는 얼굴이었지요. 그래서 저를 부르셨사옵니까? 아니다, 옥녀야. 냈사옵니다, 아버지. 옥녀는 돌아섰습니다. 옥녀야. 저는 거금에 팔렸사옵니다. 빚 때문이 아니라 욕심 때문에 말이옵니다. 옥녀는 집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어머니가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지요. 마을 어귀를 지나는데 빚쟁이를 만났습니다. 내 아버지, 빚 때문에 고생이로구나. 옥녀는 빚쟁이를 보며 물었습니다. 원래 빚이 얼마였사옵니까? 200냥이었지. 그런데 내 아버지가 100냥만 갚고 나머지는 안 갚더구나. 그럼 지금은요? 이자 때문에 130냥쯤 되지. 옥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댁으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었지요. 130냥. 큰 돈이로구나. 그날 밤 옥녀는 뒤채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팔아서 밭을 샀도다. 나한테 빚진 것은 저쪽이로다. 옥녀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날부터 옥녀는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바보였지만 속으로는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었지요. 친정에 대한 미련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이제 옥녀에게 남은 것은 복수뿐이었습니다. 그 복수는 차갑게 익어가고 있었지요. 친정을 다녀온 뒤 옥녀는 더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어느 날 밤 시어미와 시아버지가 대청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이번 달도 돈이 모자라오. 또 모자라오? 대체 돈이 어디로 새는 것이오? 거금 주고 며느리 샀는데 도무지 본전을 못 뽑겠소. 옥녀는 문틈으로 귀를 기울였지요. 거금이 아까워 죽겠소. 당신이 욕심을 부려서 그렇지 않소? 뭐라고? 당신이 아들 장가 보내겠다고 돈을 내놓으라고 했지 않소? 두 사람이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 돈으로 땅이나 살 것을 그랬소. 땅? 당신 또 땅 타령이요? 작년에 산 밭도 제대로 못 가꾸면서. 옥녀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작년에 밭을 샀다고 하였소? 아, 그게. 당신 몰래 밭을 샀소? 무슨 돈으로? 광에 있던 쌀 좀 팔았소. 쌀을 팔았소? 그래서 쌀이 자꾸 모자랐던 것이오. 옥녀는 입가에 미소를 지었지요. 시아버지가 몰래 쌀을 빼돌렸구나. 며칠 뒤 옥녀는 또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시어미의 방에 숨겨진 비단 보따리였지요. 안에는 고운 비단옷이 몇 벌 있었습니다. 새 것이었지요. 그날 저녁 시어미가 마을 안악과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비단옷 참 곱더이다. 호호 20냥쯤 들었지요. 하지만 며느리 사는데 거금 썼으니 그 정도는 써도 되지 않겠소? 옥녀는 이빨이 갈렸습니다. 시어미도 몰래 돈을 쓰고 있었구나. 옥녀는 그날부터 더 세밀하게 관찰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옥녀는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사라진 물건들의 절반은 시아버지가, 절반은 시어미가 가져간 것이었지요. 그것을 모두 나한테 뒤집어 씌웠구나. 어느 날 밤 옥녀는 조용히 계산했습니다. 시아버지가 판 쌀값, 시어미가 쓴 돈을 모두 합치니 거의 100냥이 넘었지요. 거금 주고 나를 샀다 하지만 실제로는 100냥을 자기들이 썼도다. 옥녀는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그 돈에 팔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는 절반 값이었지요. 나머지는 시부모가 나눠 가졌도다. 옥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나를 어리석다 놀리면서 자기들이 진짜 어리석었구나. 그날 밤부터 옥녀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안을 무너뜨려야겠도다. 완전히. 옥녀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 돈이 아니옵니다. 저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사람이옵니다. 칼날이 벼려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옥녀는 더 크게 웃었습니다. 더 바보처럼 굴었지요. 며느리, 이리 와보거라. 예, 어머님. 호호. 옥녀는 해벌쭉 웃으며 시어미에게 갔습니다. 쯧쯧, 점점 더 어리석어지는구나. 예, 제가요? 호호. 시어미는 안심했습니다. 역시 바보는 바보로구나.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옥녀는 일부러 실수를 더 많이 했습니다. 이 못난 것, 또 그릇을 깼구나. 죄송하옵니다. 호호, 제가 손이 미끄러웠나 봅니다. 시어미는 화를 냈지만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며칠 뒤 옥녀는 시아버지 앞에서도 더 바보처럼 굴었습니다. 옥녀야, 광에 가서 쌀 좀 가져오너라. 한참 만에 나오더니 보리를 들고 왔지요.
이게 뭐냐? 쌀이 아니라 보리가 아니냐? 어머, 제가 잘못 봤나 봅니다. 호호. 시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쯧쯧, 점점 더 어리석어지는구나. 거금이 아깝다. 마을 사람들도 옥녀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 집 며느리 더 바보가 됐네. 안녕하시옵니까? 날씨 좋지요? 호호.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지나갔습니다. 옥녀를 완전한 바보로 여겼지요. 시어미와 시아버지도 안심했습니다. 여보, 며느리는 신경 쓸 것 없소. 완전히 바보니까. 두 사람은 옥녀 앞에서 거리낌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 또 쌀 좀 팔까 하오. 또요? 자꾸 팔면 들통나지 않겠소? 며느리한테 뒤집어 씌우면 되지 않소? 바보가 실수했다 하면 되지 않소? 옥녀는 그 대화를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보처럼 해벌쭉 웃고 있었지요. 호호호, 날씨 참 좋다옵니다. 시어미가 옥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것 좀 보구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옥녀는 그날도 더 크게 웃었습니다. 바보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말이지요. 밤이 되어 뒤채로 돌아왔습니다. 웃던 얼굴이 차갑게 식었지요. 옥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겠도다. 조금만 더 웃어주겠도다. 창밖에는 달이 떠 있었습니다. 차가운 달빛 아래 옥녀는 더 이상 웃지 않았지요. 그물은 이제 다 쳐졌습니다. 옥녀는 밤마다 몰래 일어났습니다. 촛불을 켜고 종이를 꺼냈지요. 작년 3월 쌀 한 말 사라짐. 시아버지가 팔아서 밥 사는 데 썼도다. 작년 4월 간장 2대 사라짐. 시어미가 가져가 팔았도다. 옥녀는 지난 1년 동안 본 모든 것을 적었습니다. 날짜, 물건, 양, 그리고 누가 가져갔는지까지 말이지요. 머릿속에 있던 모든 숫자가 종이 위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적었지요. 한 달 내내 밤마다 적었습니다. 종이 여러 장이 가득 찼지요. 그리고 옥녀는 또 다른 것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미와 시아버지가 빼돌린 것들의 값을 계산한 것이었습니다. 쌀 10말 마이너스 값 20냥, 보리 5말 마이너스 값 10냥, 돈 마이너스 30냥, 모두 합치니 100냥이 넘었습니다. 나를 사는데 돈을 썼다 하지만 실제로는 100냥을 자기들이 빼돌렸도다. 옥녀는 또 다른 장부를 만들었습니다. 집안의 진짜 재산 목록이었지요. 시어미는 장부에 쌀이 20말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10말밖에 없었지요. 모두 거짓이로다. 장부가 엉망이로다. 옥녀는 진짜 장부를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남아있는 것만 정확히 적었지요. 한 달이 지나자 옥녀의 손에는 2가지 장부가 있었습니다. 시어미가 만든 거짓 장부와 옥녀가 만든 진짜 장부였지요. 옥녀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그것을 1000조각으로 싸서 뒤채 바닥 밑에 숨겼지요. 며칠 뒤 옥녀는 마을 이장을 만났습니다. 이장님, 여쭤볼 것이 있사옵니다. 뭐냐, 옥녀야. 만약 집안에서 물건을 훔친 사람이 있으면 어찌 되옵니까? 훔쳤다고? 그건 도둑질이지. 관가에 고하면 벌을 받는다. 가족이 훔쳐도 그러하옵니까? 가족이라도 마찬가지다. 옥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장부를 거짓으로 쓰면요? 그것도 나쁜 짓이지. 큰일이다. 알겠사옵니다, 이장님. 옥녀는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그날 밤 옥녀는 다시 장부를 꺼내보았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날짜, 물건, 양 값까지 모두 정확했지요. 이제 거의 다 되었도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겠도다. 옥녀는 장부를 다시 숨겼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소리가 들렸습니다. 옥녀는 눈을 감고 중얼거렸습니다.
고지로다. 곧 끝날 것이로다. 칼날이 연마되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옥녀가 시집온 지 1년 반이 되었지요. 어느 날 아침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관청에서 나왔다. 문 열어라. 온 집안이 놀랐습니다. 관청 아전 둘이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마을 이장도 왔지요. 무슨 일이옵니까? 이 집안을 조사하러 왔소. 아전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누군가 이 집안의 장부가 거짓이라고 고발했소. 그리고 집안 재산을 빼돌렸다는 증거도 있다 했소. 시어미와 시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옵니까? 아전들은 광으로 갔습니다. 쌀독을 열고 곡식을 세기 시작했지요. 장부를 가져오시오. 시어미는 식은땀을 흘리며 장부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쌀이 20마리라고 적혀 있소. 그런데 실제로는 10말밖에 없소. 그건 보리도 마찬가지요. 장부에는 15마리인데 실제로는 10마리옵니다. 아전은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모두 장부와 맞지 않았지요. 장부가 완전히 엉망이요. 거짓으로 쓴 것이 분명하오. 시어미는 변명했습니다. 그건 며느리가 잘못 적어서요. 며느리가 어리석어서. 그때 옥녀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아니옵니다, 어머님. 제가 아니옵니다. 모두가 옥녀를 돌아봤습니다. 옥녀의 목소리가 달랐지요. 뭐라고? 옥녀는 뒷채로 가서 숨겨둔 장부를 꺼냈습니다. 여기 진짜 장부가 있사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제가 직접 기록한 것이옵니다. 아전이 장부를 펼쳤습니다. 날짜, 물건, 양값이 정확히 적혀 있었지요. 이게 정말 내가 쓴 것이냐? 예. 저는 바보가 아니옵니다. 숫자는 정확히 셀 수 있사옵니다. 아전은 장부를 자세히 봤습니다. 옥녀의 장부와 실제 재산이 정확히 맞았지요. 여기를 보시오. 작년 3월 시아버지가 쌀 한 마를 팔아서 밭을 샀다고 적혀 있어. 시아버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작년 4월 시어미가 간장을 팔았다고도 적혀 있어. 시어미도 말을 잃었습니다. 아전은 장부를 끝까지 읽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명확했지요. 이것이 사실이옵니까? 시아버지와 시어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안 재산을 빼돌리고 장부를 거짓으로 쓴 것이 분명하오. 이는 큰 죄옵니다. 저희가 게다가 며느리한테 뒤집어 씌우려 했으니 더 나쁘오. 아전은 이장을 돌아봤습니다. 이장, 이 집안을 조사해야겠소. 알겠사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소문이 퍼진 것이지요. 저 집에 관청 사람이 왔다 하더이다. 시어미와 시아버지는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온 마을의 웃음거리가 되었지요. 옥녀는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집안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그물이 조였습니다. 관청의 조사는 사흘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몰래 산 밭이 발견되었습니다. 시어미가 숨겨둔 비단옷도 나왔지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저 집이 저렇게 될 줄이야. 거금 주고 며느리 샀다더니 정작 자기들이 빼돌렸구만. 사흘째 되는 날 아전이 모든 조사를 끝냈습니다. 조사 결과를 말하겠소. 마을 사람들도 담장 밖에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집안은 지난 1년 반 동안 곡식과 돈을 빼돌렸소. 총 120냥어치가 되옵니다. 시어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뿐이 아니옵니다. 장부를 거짓으로 써서 관가를 속이려 했소. 시아버지도 시선을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죄를 며느리한테 뒤집어 씌우려 했소. 며느리를 때리고 구박한 것도 확인했소. 아전은 옥녀를 돌아봤습니다. 며느리, 내가 고발한 것이 맞느냐? 예, 맞사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바보가 아니었구나. 시어미가 옥녀를 노려봤습니다. 내가 우릴 고발했구나. 예, 어머님. 이 은혜를 모르는 것. 우리가 거금 주고 너를 샀는데. 그때 옥녀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바보의 웃음이 아니라 차가운 미소였지요. 거금이라 하셨사옵니까? 그 돈이 정말 저한테 쓰인 줄 아십니까? 뭐라고? 시아버지는 100냥을 빼돌려 밭을 사고 술을 마셨사옵니다. 시어미는 50냥을 비단옷과 친정에 쓰셨지요. 옥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실제로 저한테 쓰인 돈은 50냥도 안 되옵니다. 시어미와 시아버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보라 놀리며 때리고 구박했사옵니다. 없어진 물건을 모두 제 탓으로 돌렸지요. 옥녀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1년 반 동안 저는 모든 것을 기억했사옵니다. 맞은 횟수, 사라진 물건, 거짓말한 내용까지 모두 말이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저는 바보인 척했사옵니다. 그래야 당신들이 방심할 테니까요. 시어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 처음부터 알고 있었느냐? 예, 처음부터는 아니옵니다. 하지만 장터에서 친정 빈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모든 것을 알았지요. 옥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빚 때문에 팔린 것이 아니었사옵니다. 욕심 때문에 팔렸지요. 그것을 알고 나서 결심했사옵니다. 시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이 못된 것, 은혜를 원수로 갚는구나. 은혜라 하셨사옵니까? 옥녀가 비웃었습니다. 저를 돈에 사서 때리고 구박한 것이 은혜이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옥녀는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이옵니다. 저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지요. 남편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옥녀는 마을 사람들을 돌아봤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바보라 놀렸사옵니다. 손가락질하고 비웃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바보는 저를 바보라고 믿은 당신들이었사옵니다. 아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 말이 맞소. 이 집안은 벌을 받아야 하오. 제발. 시어미가 옥녀에게 매달렸습니다. 옥녀야, 제발 용서해다오. 옥녀는 시어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제 저를 옥녀라고 부르지 마시옵소서. 저는 더 이상 이 집 며느리가 아니옵니다. 그리고 옥녀는 아전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집안과 인연을 끊고 싶사옵니다. 그럴 수 있소. 내가 원한다면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소. 옥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자유를 얻은 것이지요. 복수는 완성되었습니다. 관청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미는 벌금을 내야 했지요. 빼돌린 재산의 2배를 물어야 했습니다. 240냥이었지요. 이제 이 집안은 망했소. 기와집은 팔렸고 논밭도 팔렸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미는 빈털터리가 되었지요. 옥녀는 혼인 무효 증서를 받았습니다. 이제 자유의 몸이었지요. 마을을 떠나기 전 옥녀는 친정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옥녀야. 아버지는 여전히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거금에 파셨지요. 빚 때문이 아니라 욕심 때문에. 미안하다, 옥녀야. 미안하다는 말은 필요 없사옵니다. 대신 이것을 드리지요. 옥녀는 돈주머니를 내놓았습니다. 130냥이 들어있었지요. 이게 뭐냐? 아버지 빚을 갚으실 돈이옵니다. 어디서 이런 돈을? 시댁에서 받은 것이옵니다. 옥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빚을 갚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는 딸을 팔 생각 마시옵소서. 옥녀야, 저는 이제 이 집 딸이 아니옵니다. 인연을 끊겠사옵니다. 옥녀는 돌아섰습니다. 어머니가 울며 매달렸지요. 옥녀야,
가지 마라. 어머니, 건강히 계시옵소서. 하지만 다시는 만나지 맙시다. 옥녀는 친정집을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지요. 마을 어귀에서 옥녀는 멈춰 섰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 돈이 아니로다. 옥녀는 새로운 길을 향해 걸었습니다. 어디로 갈지는 몰랐지요. 하지만 자유로웠습니다. 며칠 뒤 옥녀는 다른 고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장사를 시작했지요. 숫자에 밝았던 재주가 빛을 발했습니다. 장부를 정확히 쓰고 계산을 틀림없이 했지요. 사람들이 옥녀를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인 장사 솜씨가 대단하오. 1년이 지나자 옥녀는 작은 가게를 냈습니다. 2년이 지나자 제법 큰 상점이 되었지요. 어느 날 옛 마을에서 소식이 들렸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졌다고 했지요. 친정 소식도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빚을 갚고 몸이 조금 나아졌다 했습니다. 옥녀는 그 소식을 듣고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미 끊어진 인연이었지요.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옥녀는 이제 한 고을에서 손꼽히는 상인이 되었습니다. 옥녀 상인, 어찌 그리 성공하셨소? 별다른 비결은 없사옵니다. 그저 정직하게 장부를 쓰고 정확히 계산했을 뿐이옵니다. 옥녀는 웃었습니다. 바보의 웃음이 아니라 당당한 사람의 웃음이었지요. 어느 날 저녁 옥녀는 가게 문을 닫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지요. 나는 거금이었도다. 그것도 거짓된 값이었도다. 옥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로다. 나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사람이로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지요. 옥녀는 더 이상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돈에 팔린 며느리도 아니었지요. 그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팔리지 않고 누구에게도 값이 매겨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옥녀는 가게로 돌아가 장부를 폈습니다. 깨끗한 종이 위에 숫자를 적기 시작했지요. 하나도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정직하게. 그것이 옥녀가 찾은 자유였습니다. 바보 며느리에서 벗어나 자신의 값어치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삶이었지요.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옥녀의 얼굴을 비추었지요. 그 얼굴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